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소크라테스 그리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하면서 고대 그리스의 윤리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끝났으니까 그 다음 시기인 헬레니즘 시대의 사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헬레니즘 시대의 사상에는 두 가지 학파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스토아 학파가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이 두 사상가를 사상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먼저 그러면 헬레니즘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거부터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철학이라는 것은 역사와 굉장히 유기적인 상관성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헬레니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게 된다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이 헬레니즘 시대를 얘기하기 위해서는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인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은요, 마케도니아의 대왕으로서 점차 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복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결국에는 고대 그리스가 망하게 돼요. 자, 알렉산드로스. 이 대왕이요,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케도니아라는 그런 나라는 굉장히 커지고 있었고, 그 고대 그리스는 여러 가지 굉장히 작은 도시 국가들이 뭉쳐있는 연합국가였어요. 그런 연합국가들이 사라지면서 이런 이제 다양한 사상들이 나타나게 됐는데, 보면 이제 알렉산드로스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고대 그리스는 아직 존재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고대 그리스 이 국가는요, 도시 국가들의 연합이었죠. 그런데 점차 알렉산드로스 대왕 이후에 나타난 이제 왕들도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일으키다 보니까 고대 그리스라는 연합국가, 도시국가들의 연합을 없애버리고 또 이집트, 우리 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라는 국가까지 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거대한 제국이 등장합니다. 제국, 이제 로마 제국이라 하죠. 황제가 있는 그런 엄청 큰 국가가 형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국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위상도 많이 달라져요. 자,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일단은 사람들이 시민이라고 불리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시민이라는 것은요, 국가 구성원 모두가 구성원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능동적으로. 참여가 가능했어요. 자, 그런데 제국이 나타나면서 이때 국가 구성원들은요, 시민이 아니라 신민으로 불립니다. 자, 이 신민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좀 낯설어하는 단어일 텐데요. 이건 뭐냐면 이제 제국의 황제 있죠. 황제 아래에 속해 있는 신하 그리고 백성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요, 이 제국의 황제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는 이 신하와 백성은 능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황제가 통치하는 것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굉장히 수동적인 위치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시민에서 있다가 신민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꽤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상적 경향까지 바뀌게 되는 게 이 시민에서 신민으로 바뀌는 것에 기반을 하고 있거든요.
자, 시민에서 신민으로 바뀌는 게 첫 번째로 어떻게 나오느냐? 사상적 경향. 어떻게 나오느냐? 일단은 이 당시 헬레니즘 시대에는 선생님이 계속해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전쟁. 그리고 기존에 있던 국가들이 해체되면서 도시국가들이나 또는 이집트 같은 국가들이 해체되면서 이제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겠죠. 그리고 국가가 없어진 그 백성들도 혼란스럽겠죠. 정치적 혼란. 자, 이런 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공포감을 주게 되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제도 전쟁이고 오늘도 전쟁이고 내일도 전쟁이 터진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는 건 뭘까? 우리 국가가 어떻게 되는지가 제일 중요할까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내가 살아남는 것이, 내가 편안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욕구가 강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당시 헬레니즘 시대의 당시의 사상들은요, 개인의 평온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편안한, 평온한 마음을 가지게 될 수 있을까? 그런 것에 초점을 가지고 사상을 설파하고 또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가지 경향이 생기는데요. 이제 소속감에 따라서 두 가지 경향이 생겨요. 자, 기존의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는요, 시민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고대 그리스라는 국가가 없어지면서 한 제국의 백성으로 속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자, 이러한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경향이 나타난다?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나타난다. 자, 이 개인주의라는 말 자체는요,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오직 다른 사람과 연관성을 맺지 않고 나의 안위를 추구하는 것. 여기서 이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던 말던 나의 안위를 추구하겠다면 그것은 이기주의고 나쁜 것이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나의 안위를 추구한다는 것은 개인주의고, 이러한 개인주의 경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반대로 이미 나는 도시국가의 구성원이 아니라 한 제국의 신민으로서 존재하니까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생기게 됩니다. 동질감.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계는 하나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한 국가의 구성원이다 라고 생각하는 세계 시민주의 라는 이런 사상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공동체의 소속감이 떨어져서 개인주의 경향을 나타나기도 하면서 동시에 세계 시민주의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헬레니즘 시대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시대적으로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도시국가가 붕괴되고 대제국이 출현하는 혼란스러운 시기였고, 시민이 아니라 신민으로 바뀌는 위상의 변화도 있었다. 그래서 사상적으로는 개인주의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고 세계 시민주의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리고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개인의 평온한 삶을 추구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헬레니즘 시대에서 가장 대표적인 학파로는 첫 번째 이번 시간에 배울 게 스토아 학파입니다. 자, 여러분들 학습지 보면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가 먼저 나오고 스토아 학파가 뒤에 나오는데요. 시간 관계상 스토아 학파가 조금 더 짧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토아학파에서 나오는 사상가들은요, 제논이라는 창시자가 있고요. 스토아학파를 가장 최초로 만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 사상을 관심 있게 공부하는 친구들은요, 이 사람을 들어봤을 텐데, 키케로라는 사람도 이 스토아학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를 풀 때 이 사람이 제논인지 아우렐리우스인지 키케로인지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스토아학파이다 라고만 알 수 있으면 됩니다. 그 정도로 충분해요. 자, 그러면 스토아학파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첫 번째가요, 필연론적 세계관을 얘기합니다. 자, 이 필연론적 세계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들은요, 어떤 원인과 결과에 있어서 필연적인 관계에 의해서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필연론적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 결과는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필연론적 세계관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 이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이제 로고스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운동이 있기 위해서는 그 운동을 하게끔 만드는 에너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스토아학파에서는 그 운동하게끔 만드는 에너지, 힘이 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이성은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이끄는 힘인데, 이게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원인이 있으면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필연적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원동력이라 부릅니다. 이 필연적.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어떤 원인이 있어서 만나게 된 거겠죠. 뭐 여러분들이 경기여고에 입학을 했다라는 원인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윤리화 사상을 선택했다라는 원인이 있었고, 또 윤리화 사상을 선택해서 어떻게 여러 가지 환경이 작용했겠죠. 그렇다 보니까 장준영 선생님 또는 고민환 선생님이라는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그 결과, 그런 관계로 보는 것이 필연론적 세계관이고,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힘이나 원동력, 에너지, 그런 것들을 이성이라고 부른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만드는 힘은요, 굉장히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이 보기에는 굉장히 신적인 힘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이성을 스토아학파는요, 신이라고 보기도 하고 그 자체로 자연으로 보기도 합니다. 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물체들, 모든 환경들, 그런 것들을 자연이라 부르잖아요. 그런 것들 모두 이성이 필연적으로 나타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자연이 있죠. 자, 그리고 인간도 이 자연의 일부분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과 자연과 인간은요, 이성이라는 힘을 공통 본성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이 우주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은 같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이제 범신론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이 범신론이라는 단어도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일단은 아까 선생님이 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환경들, 자연들은 모두 이성의 힘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자연이 나타난 것도 이성이고, 이성은 곧 신이죠. 자, 그래서 자연 속에 신이 내재해 있다. 라고 보는 것이 범신론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핸드폰 또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책상, 이것들 전부 다 그 어떤 이 결과가 나타나게끔 만든 원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원인을 우리는 이성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신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변 환경들 모두, 주변 환경에 있는 물질들, 그런 것들 모두 신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존재라든가 또는 그런 현상에 신이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좀 형이상학적인 얘기라서 와닿진 않을 수 있는데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해요. 자, 그래서 다시 학습지 보면 여러분들 3페이지를 봅시다. 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범신론 땡땡, 이성, 신은 우주 자연의 만물 속에 내재하여 만물을 지배함으로, 이 만물을 지배한다는 게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필연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지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은 우주 자연 만물 그 자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박스 한번 읽어볼게요. 전 대지와 온 하늘이 신의 존재이다. 신은 구성물 속에도 회충 속에도 범죄자 속에도 있다. 자연은 이렇게 살아있는 전체이며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이성을 갖춘 생명체이다. 이성이 자연의 모든 부분을 속속들이 파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연 전체가 이성적이고 정신적이며 이해가 가능한 것이다. 즉, 자연은 그 자체가 신적인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인간도 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성을 잘 발휘한다면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들이 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스토아학파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그래서 4번 나오죠.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 또는 이성의 필연적 법칙을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 스토아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 또는 이 상황이 여러 가지 무수히 많은 원인들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순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필연론적 세계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 또는 여러분들 앞에 있는 물건들은 필연적으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개념이 자연법인데요. 자, 앞에서 이성은 어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필연적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원동력, 힘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법칙이 자연법입니다. 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반드시 그에 따르는 필연적인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법칙이 있잖아요. 그 법칙이 자연법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우리 학습지 보면 자연법이란 우주를 지배하는 이성의 명령이다. 우주를 지배하는 이성의 명령이다. 자, 여러분 아까 근데 이성을 신이랑 동급으로 봤죠.
같은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의 명령으로 봐도 됩니다. 이때 말하는 신은요, 우리 그리스도교나 이제 그리스 신화 같은 데에서 나오는 인격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필연적인 법칙 그 자체를 이제 신과 같은 그런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인격체로서의 신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런 신이 명령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정말 절대적인 힘, 이성. 그래서 이것의 속성은 무엇이다? 자연의 필연적 법칙이다. 그리고 신의 섭리다. 계속해서 스토아학파에서는 필연적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습지 보면 자연법 밑에 박스 하나 있잖아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진정한 법은 인간들의 재능이나 인민들의 의결에 의한 것이 아니다. 진정한 법은 자연에 새겨진 최고의 이성이요. 여러 신들 중 최고 신의 올바른 이성이다. 이 법은 자연에 부합하여 만인에게 확산되고 늘 변화없고 영구히 지속된다. 또한 이 법은 현자의 이성이요 정신이다.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모르겠죠. 일단은 이제 이 자연법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법은 아니고 이 세계에 흐르고 있는 필연적인 법칙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자연법에서 하고 싶은 말은요, 모든 일은 뭐 존재도 되고 현상도 되겠죠. 모든 일은 원인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결과가 필연적 관계, 이런 관계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우연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스토아학파에서 말하기를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무수히 많은 원인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우연적인 것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도, 선생님이 살고 있는 삶도, 즉 모든 개인들의 삶 자체도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해요. 지금 현재 굉장히 빈곤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거는 이성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시킨 것과 명령한 것과 같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스토아학파에서는요. 왜? 이 이성이라는 절대적인 힘, 즉 신은 필연적으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결국에는 이성, 즉 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잘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역할, 행동을 의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천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맞고요. 자, 그래서 이 박스는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 스토아학파에서 말하고 싶은 것을 잘 설명한 원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읽어볼게요. 너는 작가의 의지에 따라 배역이 결정된 연극 배우라는 것을 기억하라. 만일 작가가 연극이 짧기를 바란다면 그 연극은 짧아지고 연극이 길기를 바란다면 그 연극은 길어진다. 즉
짧은 생을 이제 이성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짧은 삶을 살 것을 명령했다면 그 사람은 짧은 삶을 사는 것이고, 길게 살도록 명령했다면 긴 삶을 사는 겁니다. 만일 그가 너에게 거지 역할을 원한다면 너는 그 역할을 능숙하게 연기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주어진 그 역할을 잘 연기해야만 하는 것이 너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모두 결정되어 있고 그 결정된 삶을 반드시 잘 따라야 한다. 그것이 인간의 의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개념은요, 이제 정념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스토아파는요, 이 정념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세계가 필연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정념을 제거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념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흔히 생각하는 이제 감정이라든가 또는 불필요한 또는 자연적이지 않은 그런 욕구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의미, 외부 자극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격렬한 움직임과 충동. 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막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동생이 막 옆에서 툭툭 쳐요. 그러면 여러분들 짜증이 확 나죠. 그런 것도 정념입니다. 외부 자극. 동생이 공부하고 있는 나를 툭툭 쳤다. 그래서 나의 마음은 화가 났다. 그런 움직임,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죠. 또 나는 이제 새벽에 잘 자고 있는데 밖에서 너무 시끄럽게 떠든다. 나는 자고 있는데 밖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그 소리, 외부 자극 때문에 나는 짜증이 났다. 그것도 정념이죠. 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없는데 이제 명품 지갑이라던가 또는 명품 가방을 보고 나 저거 갖고 싶어. 그런 충동. 그것도 정념에 속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감정이나 충동들을 우리는 이제 수학과에서는 정념이라고 부르는데, 자,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은 짜증이나 화를 안 내면 그냥 평소에는 그냥 무념무상한 굉장히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텐데, 밖에서 이런 정념을 가지게 만들죠. 짜증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또는 욕심나게 만들고. 자, 그런데 이 정념이 발생하는 이유는요, 그런 것들이 필연적으로 발생했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스토아파는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동생이 나를 필연적으로 툭툭 칠 거다라는 것을 이미 내가 알고 있다면 짜증이 안 나겠죠. 그래서 스토아파에서는요,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해하고 그에 순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는 그러한 외부 자극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을 안 느끼고 마음의 혼란함도 없어질 테니까. 자, 그래서 이 정념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 정념은 어떻게 발생한다? 모든 현상이 이성에 의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임을 알지 못함으로써 발생한다.
자, 그래서 이 정념들은 우리의 마음을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고 마음의 동요를 일으킨다. 자, 그래서 불행하게 만든다. 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합시다.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정념이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정념은 왜 발생하느냐? 모든 현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정념이 발생한다. 자,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정념을 제거해야 되겠죠. 자, 정념 밑에 있는 박스 한번 읽어봅시다. 거짓으로부터 타락이 생기고 이 타락이 마음에까지 퍼져 나아간다. 그리고 이러한 타락으로부터 정념이 생겨나 우리 마음이 동요하는 원인이 된다. 정념은 비이성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영혼 안의 움직임이며 지나친 충동이다. 우주에는 만물을 지배하는 보편적 이성이 있고 인간 개개인의 본성에도 이러한 신적인 불꽃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신적인 불꽃은 이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정념은 옳고 갑자기 무슨 소리가 나서. 그런데 정념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함으로써 우리 마음의 평정을 빼앗는다. 정념은 우리 마음을 평화롭게 하지 않고 계속 괴롭힌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토아파에서는요, 이 정념을 제거하고 평온한 마음가짐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아파테이아입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A라는 접두사, R라는 접두사가 있고, 이제 아까 파토스가 정념이었거든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아는요, 부정어입니다. 반대요. 자, 이거는 정념이었죠? 정념 반대. 그리고 이것은 명사로 만드는 접미사. 그래서 정념이 없는 상태를 아파테이아라고 얘기를 하고, 한국어로는요, 우리 철학적인 한국어로는요, 부동심이라고 부릅니다. 아파테이아, 부동심. 자, 이 아파테이아와 부동심은요, 나중에 뒤에 나오는 에피쿠로스 아파에서 말하는 단어들과 굉장히 혼동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선생님이 나중에 에피쿠로스 학파까지 다 끝내면 두 가지 차이점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아파테이아란 무엇인가? 의미. 어떤 상황에서도 정념에 의해 동요되지 않는 부동심의 상태이다. 자, 부동심. 안일부, 움직일 동,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자, 우리가 흔히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이제 고통스럽다거나 아니면 불안하다거나 두렵다거나 그런 식으로 되겠죠. 자,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목에 칼이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이제 상황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 현상,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있는 이 상황이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상황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죠. 스토아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그런 상태에 이르러야 된다. 그 상태가 이름을 뭐라고 한다? 아파테이아라고 한다. 자, 인간은 아까 인간의 삶은 결정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인간도 인간 스스로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닥쳐오는 상황들에 대한 마음가짐, 자,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귀찮거나 힘들거나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도 마음가짐을 여러 가지로 가질 수가 있죠. 그냥 그 상황이 나한테 닥쳐오는 순간, 짜증나. 하기 싫어. 라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 어차피 나한테 필연적으로 나한테 올 수밖에 없었어 라고 순응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가짐은 인간 스스로가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자, 그렇기 때문에 스토아파에서는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이성을 통해서 이해하고 우리는 그에 따라 순응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어차피 일어날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집착할 필요도 없는 거죠. 스토아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선생님은 약간 이해는 되지만 공감은 안 되더라고요. 자, 학습지 한번 봅시다. 아파테이아. 스토아파에서 말하는 이상적 상태이고 의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념에 의해 동요되지 않는 부동심의 상태이다. 그래서 이성을 통해 모든 현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임을 이해하고 순응하면 비이성적 정념으로부터 고통받지 않는다. 이성이 필연적 법칙에 순응하면 어떤 현상에 대해서 기뻐하거나 슬퍼할 필요도 없어서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된다. 우리가 어차피 일어날 것이었기 때문에 기뻐할 이유도 없고 슬퍼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념으로부터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고 마음이 평온한 거죠. 자, 일어난 오타가 있네. 일어날입니다.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고 그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 세 번째. 비이성적이고 비자연적인 정념의 제거를 주장하는 것일 뿐 모든 정념의 제거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가져왔냐면요. 다시 앞으로 가서. 자, 정념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동요시키는 것은 맞는데 이런 정념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부모가 자식을 아끼는 마음, 뭐 사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또는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자신의 생명, 지키려는 자, 이런 것들도 정념이긴 한데 이성에 반하는 정념은 아닌 거예요. 이런 정념도 존재하지만 비이성적인 정념은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정념들에 대해서도 동요해서는 안 된다. 초연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거가 아니라 초연해야 된다. 자, 제거한다라는 것은 그런 마음가짐, 그런 정념 자체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만 가질 수는 있대.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과는 조금 의미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자신의 건강을 돌보려는 마음, 인류에 대한 사랑 등은 이성과 일치하지만 이러한 정념에 대해서도 우리는 초연해야 한다. 비이성적 정념을 제거하고 이성적 정념에 대해서도 초연한 태도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이 스토아파는요, 금욕주의라고 부릅니다. 자, 있는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다. 우리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나 충동, 욕구를 가지는 일처럼 모든 상황에서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다. 반면 뒤의 것은 육체나 소유물, 평판, 지위와 같이 우리의 행위가 아닌 것들이다. 예를 들어 육체의 고통과 즐거움, 부나 평판, 지위 등의 획득과 상실은 나의 고유한 행위가 아닌 외부의 힘에 좌우된다.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본래 자유로움으로 방해받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은 다른 것에 예속되어 자유롭지 않다. 말이 어려워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장애에 부딪히고 고통을 당할 것이며 마음이 신란해지고 신들과 인간들을 비난하게 될 것이다. 그냥 이제 요약을 할게요.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 태도, 어떤 일들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마음가짐 뿐이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은 어떤 외부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외부의 현상들, 존재들, 이런 것들은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초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요약입니다. 자,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무슨 일이 생기든지 마치 그것이 너에게 일어나기를 네가 원했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라.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져라라는 얘기죠. 만일 네가 신의 결정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안다면 제 모든 현상이 필연적인 법칙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임을 이성을 통해서 인식한다면 너는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정념에 의해서 고통받지도 않는 부동심의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파테이아 중요합니다. 자, 덕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덕은요, 고대 그리스 시대 사상가들이 말했던 덕이랑은 조금 달라요. 자, 이성의 필연적 법칙에 순응하려는 성향. 자, 순응하려는 성향을 가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임을 이해한다라는 얘기가 전제되어 있죠. 자, 이해하고 나서 순응하려고 한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스토아파에서는 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습지 제일 밑에 보면 모든 것이 이성의 필연적 법칙에 의해 발생하는 것임을 파악하고 이에 순응하는 삶이 가장 바람직한 삶이자 덕 있는 삶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덕 있는 삶은 이성에 따르는 삶이고 자연 법칙에, 물론 자연의 법칙은 필연적인 법칙이겠죠. 자연 법칙에 순응하는 삶이고 자연법이라고 줄일 수 있습니다. 신의 섭리를 따르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박스 읽어볼게요. 덕 있는 삶이란 다른 모든 것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성의 필연적 법칙이 금지한, 바꾸어 말하면 모든 것에 스며들어 있는 이성이 금지한 어떤 행위도 하지 않는 것이다. 즉, 이성은 원인과 결과가 필연적으로 나타나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 필연적 법칙에서 벗어난 일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이성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며 지배자인 제우스와도 동일한 것이다 라고 해서 굉장히 신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 시민주의.
자, 스토아학파에서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회를 떠난 개인은 존재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인간이란 존재는 사회 속에서 태어나고 사회 속에서 삶을 살다가 사회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회를 떠난 개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개인은 오직 전체의 구성원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다. 자,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도 극단적으로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개인은요, 인간이라는 전체에 속해 있는 존재죠. 인간이라는 전체, 집단이죠. 그 속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집단을 떠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헬레니즘 시대에는 굉장히 무수히 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 생겼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 당시만 해도 지리에 대한 발달 또는 이제 탐구가 굉장히 더뎠고 잘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케도니아 또는 로마 제국은 그 하나의 이제 여기에 그 로마 제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요, 이 세계는 로마 제국밖에 없었다라고도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세계는 자연법, 이제 국가에도 법이 존재하는데 세계에는 자연법이 존재하고 지배하는 단일 세계이고 하나의 세계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세계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자연법의 지배를 받는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두 형제이자 자매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 개인에게 역할이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역할이 주어져 있는 것처럼, 계속 말이 꼬이네. 주어져 있는 것처럼, 이제 사람들은 전체 속에 있는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류 공동선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 자, 여기까지가 스토아파의 얘기였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들 선생님이 좀 많이 꼬이고 있는데 다시 핵심만 얘기하자면요. 벌써 50분을 바라보고 있네. 이것만 하고 마칩시다. 자, 이 세계는 이성이 지배하는 세계이다. 이성이 지배하는 세계이다. 자, 그리고 이성의 지배는 어떻게 나타난다? 필연적 법칙으로 나타난다. 자, 이 필연적 법칙을 자연법이라 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다. 결정되어 있다. 자, 그리고 이 결정되어 있는 것을 이해하고 또 수능하면 우리가 정념으로부터 해방된다. 자, 이러한 상태를 아파테이아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아파테이아의 상태에 있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큰 틀이고 선생님이 설명했던 부분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들어보면서 이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구나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에피쿠로스 학파는 양이 지금 수도 학파보다 조금 더 많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다른 얘기를 다 빼고 에피쿠로스 학파 얘기만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고생이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안녕.